이번 강의에서는 자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자기장의 원천인 움직이는 전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비오-사바르의 법칙 및 두 평형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분석하는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및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할 정상 전류가 흐르는 대칭적인 전류 분포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앙페르의 법칙은 지난 16강에서 학습한 가우스 법칙을 연상시킬 수 있겠는데요. 이번 강의를 마친 후에는 전자기학으로 불리는 전기와 자기효과의 결합을 다루게 될 다음 강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9강 자기장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류가 근처에 있는 자석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정량적인 실험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외부 자기장에 놓여 있을 때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하였는데요. 두 평형 도체 사이의 자기력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 자기장과 닫힌 경로에 의해 둘러싸인 임의의 면을 통과하는 전체 정상 전류와의 관계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 자기장과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살펴보면서 이번 자기장의 원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웨르스테드는 수업 도중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근처 도선의 전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로부터 자기와 전기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패러데이와 헨리가 전기와 자기 사이의 추가적인 관계를 독립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들은 회로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근처 다른 회로의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회로의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관찰이었습니다. 수년 후 맥스웰은 이론적 연구를 통해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임을 보였습니다. 즉,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자기장의 원천은 움직이는 전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웨르스테드의 발견 직후에 비오와 사바르는 전류가 근처에 있는 자석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정량적인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비오와 사바르는 공간의 한 점에서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전류의 함수로 표현하는 식을 유도하였는데요. 지난 전기장 강의에서 학습한 것처럼 단일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수학적 표현은 비교적 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장에 대한 수학적 표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정상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 요소 DS에 의한 점 P에서의 자기장 DB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험적 측정에 기초를 두겠습니다. 첫째, 자기장 DB는 전류 방향의 작은 변위 DS와 DS에서 점 P를 향하는 단위 벡터 R의 수직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기장 DB의 크기는 DS로부터 P까지의 거리인 R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습니다. 셋째, 자기장 DB의 크기는 전류 I 및 길이 요소 DS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넷째, 자기장 DB의 크기는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데요. 여기서 세타는 벡터 DS와 벡터 R 사이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 측정은 오늘날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불리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겠습니다. 전류 요소에 의한 자기장의 식과 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식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겠습니다. 점 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같이 자기장의 크기는 전류 요소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장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퍼져나가는 방향이고 전류 요소에 의한 자기장은 벡터 곱으로 기술된 것처럼 길이 요소 DS와 단위 벡터 R에 모두 수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체가 그림과 같이 화면에 놓이게 되면 DB는 점 P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겠고 점 P-에서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비오 사바르의 법칙에서 db는 도체의 작은 길이 요소 ds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유한한 크기의 전류에 의한 임의의 점에서의 전체 자기장 b를 구하기 위해 전류를 구성하는 모든 전류 요소 IDS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합해야만 하겠습니다. 즉, 비오 사바르 법칙의 수학적 표현식을 적분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장 b를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분은 전류 분포 전체에 대해 행해지겠는데요. 피적분 함수가 벡터 곱이고 따라서 벡터 양이기 때문에 적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대한 비오 사바르 법칙은 가속기 내에서의 입자빔처럼 공간을 이동하는 전하가 만드는 전류에 대해서도 타당하겠습니다. 이 경우 ds는 전하가 이동하는 공간의 작은 부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비오 사바르 법칙에 의해 구해지는 자기장은 고립된 전류 요소가 형성한 것입니다. 전류 요소는 전하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완전한 회로가 있어야 하므로 광범위한 전류 분포의 일부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오 사바르 법칙은 자기장을 구하는 첫 단계이고 앞서 유도한 자기장의 수식처럼 전류 분포에 대해 적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선이 대칭이기 때문에 자기력선은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이 되겠고 도선의 수직인 면 위에 있겠습니다. 자기장 B의 크기는 반지름이 A인 원주상에서 일정하겠으며 자기장 B의 방향을 결정하는 간편한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도선을 감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내 손가락이 감아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자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력선은 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력선의 이러한 성질은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에서 끝나는 전기력선과 크게 구별이 되는데요.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는 조금 뒷 페이지에서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자기장 벡터에 대해 오른손 규칙을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비록 지구 자기장의 모양이 지구 속 깊은 곳에 막대 자석을 놓을 때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과 매우 비슷하더라도 지구 내부에 아주 큰 양의 영구적으로 자기화된 물질이 있어서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실제로 지표면 깊숙한 곳에 상당한 양의 철을 갖고 있지만 지구 중심부의 높은 온도는 철이 영구적인 자기화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의 실제 원천은 지구 외액에 있는 대류 전류에 의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형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액체인 지구 외액에서 원운동하는 대전된 이온 또는 전자가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성의 자기장 세기는 행성의 자전 속도와 관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목성은 지구보다 더 빨리 자전하며 목성의 자기장이 지구의 자기장보다 더 강함이 관측되었습니다. 반면에 금성은 지구보다 느리게 자전하게 되는데요. 금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더 약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구 자기장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외부 자기장에 놓여 있을 때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학습하였습니다.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두 도체는 서로에게 자기력을 작용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도선은 자기장을 만들고 다른 도선은 이 자기장 내 대전 입자들로 모형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사이의 이런 힘은 암페어와 클롱을 정의하는 근거로서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 A만큼 떨어진 두 개의 긴 평행 직선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각각 전류 I1과 I2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도선에 의해 생긴 자기장에 의해 다른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류 I2가 흐르는 두 번째 도선은 첫 번째 도선의 위치에 자기장 B2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기장의 크기는 도선 1의 모든 위치에서 같겠습니다. 자기장 B2의 방향은 오른손 규칙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고 그림과 같이 도선 1의 수직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L인 도선 1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도선의 길이 벡터 L이 자기장 벡터 B2의 수직이므로 벡터 F1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도선 1에 작용하는 자기력 벡터 F1의 방향은 벡터 L과 벡터 B2의 곱, 즉 외적의 방향과 일치하므로 도선 2를 향하겠습니다. 도선 1에 의해 도선 2에 생긴 자기장을 구하게 되면 도선 2에 작용하는 힘 F2는 힘 F1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즉 전류가 반대 방향일 때 힘은 반대 방향이 되고 도선은 서로 밀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평행도체는 서로 끌어당기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평행도체는 서로 미는 힘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의 크기는 두 도선에서 같기 때문에 도선 사이의 힘의 크기를 FB로 표시하도록 하면 단위 길이당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두 평행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암페어를 정의하는 데 이용되는데요. 1m 떨어진 두 긴 평행도선에 같은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이면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1A로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힘의 크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는 앞서 살펴본 도선 사이의 힘의 크기를 표현한 식에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1A로 같으며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1m인 경우에 대해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의는 힘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역학적인 측정은 암페어를 표준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도체에 1A의 정상 전류가 흐른다면 도체의 단면을 통과하여 1초 동안 흐르는 전하량은 1콜롱이 되겠습니다. 나침반을 이용하여 막대자석 주위에 자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나침반으로 긴 수직도선 주위에 자기력선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예측한 대로 모든 바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도선에 강한 정상 전류가 흐른다면 모든 바늘은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정렬될 것입니다. 이 관측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앞서 기술한 오른손 규칙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나침반의 바늘도 반대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침반 바늘에 의해 정의된 원형 경로의 작은 길이 요소 벡터 DS에 대한 자기장 벡터 B와 길이 요소 벡터 DS의 내적을 구하고 원형의 닫힌 경로를 따라 모든 요소에 대한 이 결과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각 점에서 벡터 DS와 벡터 B는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두 벡터의 내적은 단순히 스칼라 곱으로 표현되겠습니다. 더욱이 자기장 벡터 B의 크기는 이 원 위에서 일정하며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 구해지기 때문에 닫힌 경로에 대한 곱 BDS의 합은 벡터 B와 벡터 DS의 내적, 선적분과 동등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길이가 무한대인 도선 주위에 원형 경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 계산되었으나 끊어지지 않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주위에 있는 어떤 형태의 닫힌 경로에 대해서도 적용되겠습니다. 앙페르의 법칙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솔레노이드는 나선형으로 감긴 긴 도선입니다. 이런 형태로 도선을 연속적으로 감으면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솔레노이드 내부 영역에 비교적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도선을 촘촘히 감았을 때 각각의 한 번 감은 도선은 원형 도선 고리로 간주할 수 있고 알짜 자기장은 모든 원형 도선 고리에 의한 자기장의 벡터 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느슨하게 감은 솔레노이드의 자기력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의 자기력선은 서로 거의 평행하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로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강하고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선이 촘촘하게 감겨 있고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유한하다면 자기력선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것입니다. 자기력선의 분포는 막대 자석의 분포와 비슷하며 따라서 솔레노이드의 한쪽 끝은 자석의 N극과 같이 행동하게 되고 반대쪽 끝은 자석의 S극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기장은 점점 균일해지고 외부의 자기장은 더욱더 약해지겠는데요. 도선이 촘촘하게 감겨 있고 길이가 단면의 반지름에 비해 길면 길수록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류 I가 흐르는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의 길이 방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자기장은 0에 가깝고 내부 자기장은 전 영역에서 균일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를 둘러싼 화면의 수직인 닫힌 경로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는 도선의 전하가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따라 코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작은 전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레노이드 외부에 0이 아닌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며 이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처럼 원형 자기력선을 갖는 약한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의 경우 이 약한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외부의 유일한 자기장이 되겠는데요. 이상적인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정량적으로 구하기 위해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이기 때문에 내부의 자기장 B는 균일하고 축에 평행하며 외부에서의 자기력선은 솔레노이드 주위의 원형으로 분포하겠습니다. 이 원형의 면은 화면의 수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길이가 L이고 너비가 W인 직사각형 경로 2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각 변에 대해 자기장 벡터 B와 길이 요소 벡터 ds의 곱에 대한 적분을 구함으로써 이 경로에 대한 앙페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변 3에 대한 적분은 이 영역에서 외부 자기력선이 경로의 수직함으로 0이 되겠으며 변 2와 4에 대한 적분은 솔레노이드의 내 외부에서 이 경로를 따라 자기장 벡터 B와 길이 요소 벡터 ds가 수직이기 때문에 모두 0이 되겠습니다. 변 1에서는 이 경로를 따라 자기장 B는 균일하고 길이 요소 벡터 ds에 평행하기 때문에 적분값에 기여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사각형 닫힌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의 우변은 적분 경로를 관통하는 전체 전류 I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사각형 경로를 관통하는 전체 전류는 각 원형 도선을 흐르는 전류의 가문수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이 L의 가문수가 N이면 직사각형을 관통하는 전체 전류는 N과 I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경로에 앙페르의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장에 관한 선속은 전기선속을 정의할 때 사용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정의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임의의 표면에서 넓이 요소 dA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요소에서의 자기장이 B라고 하면 표면을 통과한 전체 자기손속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넓이가 A인 평면에 일정한 자기장 B가 평면 넓이 요소 벡터 dA와 각도 세타를 이루는 특별한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자기장이 평면에 평행하다면 세타 이꼴 90도가 될 것이고 평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0이 되겠습니다. 만약 또 다른 그림과 같이 자기장이 평면의 수직이면 세타는 0이 될 것이고 평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최대값 BA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16강 전하와 전기장 강의에서 알짜 전하를 둘러싼 닫힌 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은 그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가우스 법칙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닫힌 곡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그 안에 있는 알짜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특성은
전기력선이 전하에서 출발하고 전하에서 끝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연속적이고 닫힌 곡선을 이루는 자기장의 경우와는 매우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의 자기력선과 그림 막대자석의 자기력선처럼 자기력선은 어느 한 점에서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것과 같은 임의의 닫힌 국면에 대해 표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는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와 같기 때문에 알짜 자기선속은 0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음 그림처럼 전기 쌍극자의 한 전하를 둘러싼 닫힌 국면에 대해서는 알짜 전기손속은 0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고립된 자기 홀극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마도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떤 물질에 강한 자기적 성질을 띠게 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솔레노이드는 N극과 S극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일반적으로 임의의 전류 고리는 자기장과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데 원자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자 크기의 전류고리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들이 자신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핵 주위를 회전한다는 원자의 고전적인 모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에서 회전하는 전자는 작은 전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비록 이 모형에 많은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형에서 얻은 이론은 양자물리로 표현한 정확한 이론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운동하는 전자에 의한 전류를 I라고 하면 궤도 넓이가 A이기 때문에 궤도 운동하는 전자와 연관된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자의 핵에 대한 각 운동량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는 전하를 띠므로 자기 모멘트 벡터 μ와 각 운동량 벡터 L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두 벡터는 궤도 평면의 수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자물리의 기본적인 결과는 궤도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고 환산 플랭크 상수의 정수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궤도 운동의 결과인 전자의 가장 작은 자기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전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왜 대부분의 물질이 자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물질에서 원자 내 한 전자의 자기 모멘트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다른 전자의 자기 모멘트와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적 효과는 0이거나 또는 매우 작겠습니다. 궤도 자기 모멘트 외의 전자는 자기 모멘트에 기여하는 스핀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핀 자기 모멘트들은 상쇄되겠습니다. 고전적으로 전자는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축에 대해 자전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실험 사실과 모순이 많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핀에 관계되는 각 운동량 S의 크기는 궤도 운동에 의한 각 운동량 L의 크기와 같은 크기 정도를 가지며 양자역학에서 구한 전자의 스핀 각 운동량의 크기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전자의 스핀과 연관된 자기 모멘트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갖습니다. 이 상수조합을 보호 마그네톤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자의 자기 모멘트는 보호 마그네톤의 정수배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전자를 갖는 원자에서 전자들은 대개 반대 스핀을 갖는 것과 쌍을 이루며 그러나 홀수개의 전자를 갖는 원자는 적어도 한 개의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어서 스핀 자기 모멘트를 갖겠습니다. 원자의 전체 자기 모멘트는 궤도 자기 모멘트와 스핀 자기 모멘트의 벡터의 합이 되고 헬륨과 네온의 경우 자기 스핀 모멘트들과 궤도 모멘트들이 둘 다 상쇄되기 때문에 모멘트는 0이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정상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 요소 DS에 의한 전 P에서의 자기장
DB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험적 측정의 기초를 두겠습니다. 첫째, 자기장 DB는 전류 방향의 작은 변위 DS와 DS에서 점 P를 향하는 단위 벡터 R의 수직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기장 DB의 크기는 DS로부터 P까지의 거리인 R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습니다. 셋째, 자기장 DB의 크기는 전류 I 및 길이 요소 DS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넷째, 자기장 DB의 크기는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데요. 여기서 세타는 벡터 DS와 벡터 R 사이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나침반을 이용하여 막대자석 주위에 자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나침반으로 긴 수직도선 주위에 자기력선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예측한 대로 모든 바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도선에 강한 정상 전류가 흐른다면 모든 바늘은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정렬될 것입니다. 이 관측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앞서 기술한 오른손 규칙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나침반의 바늘도 반대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사각형 닫힌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의 우변은 적분 경로를 관통하는 전체 전류 I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사각형 경로를 관통하는 전체 전류는 각 원형 도선을 흐르는 전류의 가문수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이 L의 가문수가 N이면 직사각형을 관통하는 전체 전류는 N과 I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경로에 앙페르의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기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고립된 자기 홀극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마도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기장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비오-사바르 법칙을 학습하였고, 이 법칙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전류 분포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평행 도체 사이의 자기력을 분석 모형으로 학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상 전류가 흐르는 대칭적인 전류 분포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는 데 아주 유용한 앙페르의 법칙을 소개하였습니다. 전기장 강의에서 설명드린 가우스의 법칙과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앙페르의 법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학습 부분을 과제로 남겨드리며 제19강 자기장의 원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